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법. 프롤로그.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려는 당신에게.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엉뚱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먼저 물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엉뚱한 아이래. 무슨 상황인지 이해한 엄마는 몸을 낮춰 아이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엉뚱하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무슨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도 자신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엉뚱하다고 말하곤 해. 너만의 창의적인 행동을 엉뚱하다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세상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해 보이는 것쯤은 상관하지 않는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세상과 마주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의 틀 안에 가두려 하거나 엉뚱하다는 꼬리표를 붙여 배척하곤 한다. 이렇듯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평균, 정상이라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평가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조금은 반항적이어야 한다. 스스로 정해놓은 삶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외치며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을 지지하고 옹호할 줄 알아야 하며 자기 긍정에 인색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서 성취감을 얻는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혁명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단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어떤 노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삶은 아름다운 거야. 내가 기타줄을 튕기는 한. 영원히 잘못될 수도 있어. 내가 기타줄을 놓아버린다면. 이 책은 자신만의 기타줄을 튕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타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삶이라는 강을 건널 뗏목을 필요로 하고 구속받지 않고 세상을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다. 많은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규격화된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그렇게 하는 쪽이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체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 책은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변화에 관한 지침이며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침반이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불합리한 권리와 잘못된 규칙에 대한 반항을 부추기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도 있어야 하고 세상과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삶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타인의 뜻대로만 산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 특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속에 감춰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무한한 삶의 지평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에 익숙해져야 나 아닌 다른 이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가주지 않는다. 내가 느끼고 내 몸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그에게만 유일한 것이다.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존재는 자신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기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다른 이의 손에 맡겨놓고 살아간다. 불쾌해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고통을 감수한다. 스스로를 방어하기는커녕 무의식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그런 이들은 자신이 의지와 신념, 가치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참혹하다. 우울증 상담센터, 자살 예방 전화와 같은 서비스가 곳곳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하다. 이러한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삶의 주동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속하려 해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쓰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자들이 중간에 책을 덮지 않도록 유용한 방법을 쓰자.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특별한 전략과 방법도 제시할 것이다. 간간히 질문을 통해 희생자로 만드는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책 말미에 있는 100개의 자유롭게 살기 위한 행동 리스트를 통해 당신이 이 책을 자유를 위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한 가지씩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지침들을 통해 나를 구속하려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과 의지를 굳건히 하는 전략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진정한 자유를 습관으로 만드는 행동을 연습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불행에서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책은 그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1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예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다시는 희생당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인류는 각종 제도와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렇게 생겨난 사회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감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의 희생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에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쥐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가시하려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자유란 당신이 반드시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희생이 처음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엔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서운 장치라고 깨달을 것이다. 간단하고 미묘한 타인의 조종으로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서는 곳마다 일의 주체가 될 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내적 습관이 된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여러 해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내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탄을 종종 듣고는 했다. 그녀가 약속을 했었죠.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를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겐 별거 아니었지만 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난 언제쯤 당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기대를 하다 후회하게 된 내담자들은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침해당하곤 했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와 희생자처럼 사는 것이 버릇되어 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당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마치 인형처럼 하라는 대로 하며 그 속에 아주 작은 자유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부모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집을 벗어나 20분간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타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주 민감한 상황이지만 그 시절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생각이 연글지 않았다. 그래서 차츰 자유롭게 선택할 범위가 넓어져도 남이 설계한 삶의 방향을 따르는데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습관은 유물처럼 남는다. 그 습관은 한때 살아남기 편리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신을 쉽게 발견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종당하는 일이 지속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당하는 습관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나쁜 습관에 쉽게 익숙해지듯 좋은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익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습관으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노와 무기력 혹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내면의 분노를 제거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물이 되는 버릇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습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면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둘째, 희생물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과 태도를 키운다. 셋째, 일상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희생의 유형을 알아낸다. 넷째,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부 전략과 그 전략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만든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항목은 2장에서 간략히 다룰 것이다. 넷째 항목에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들은 책 전반에 걸쳐 제시될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올바르게 행동한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잠재적 희생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의미는 적당한 경계심과 새로운 지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성을 갖추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새로운 지성이란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예측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지성을 키우면 대화를 하기 전에 혹은 재물이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기 전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다음 조지의 예를 살펴보자. 조지는 하자가 있는 바지를 반품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그는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의 목적은 바지를 환불받는 것이지 피곤에 찌든 점원과 언쟁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원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관리자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지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반품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점원들의 일이다. 어쩌면 영업 방침을 지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규율의 희생물일 수 있다. 상황 평가를 끝낸 조지는 점장에게 직접 갔다. 오직 점장만이 영업 방침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 백화점의 규율과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원에 대해 정중하게 항의했다. 조지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지를 환불받을 가능성이 크다.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위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말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라는 뜻도 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면 냉정하게 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 점장조차 환불을 거절했다면 조지에게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단단히 화가 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계획이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것뿐이다. 조지의 목표는 환불이었다. 여러분의 목표는
티켓을 발급받거나 입맛에 맞는 스테이크 요리를 대접받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 성패에 따라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기 가치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자주 쓰는 어휘나 말, 생각의 주의를 기울일수록 상황 평가는 더 수월해진다. 이 요소들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제물로 전락할 수 있는지 경고해준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살펴보자. 남의 제물이 되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이보다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어차피 질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 당신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의 희생물 목록에 들어간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관대해지지 마라.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노가 끓어올라. 화가 나더라도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고 흥분할 필요 없어. 난 흥분하지 않겠어.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아. 당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자신의 패를 보여주며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상 어디엔가 당신이 가진 장점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뛰어들어야 한다. 날 못살게 구는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언뜻 강하게 들리지만 이런 태도로는 대부분 상대에게 지고 만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당신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게 목표다. 보여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당한다. 이런 부탁을 하면 날 싫어하려나?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다. 당신이 그들의 심기를 살피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물로 삼는다. 내가 한 일을 말하면 다들 날 바보 취급하겠지.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경우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뜻을 따른다면 그들은 항상 당신을 바보 취급하며 제물로 삼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말 또한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덫이다. 제물이 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생각한다. 감정적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용해 상대는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나 혹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 감정적 상처의 95%는 진짜 상처가 아니라 피해자 전략에 쓰이는 재료다. 당신이 속아 넘어간다면 그들은 몇 번이고 그 상처를 들먹인다. 다행히도 당신을 제물로 만드는 피해자 전략은 만능이 아니다. 상처 운운하며 더 이상 상대를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략은 폐기된다. 혼자서는 못하겠어. 나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태도로는 어떤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의존적인 마음은 자주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세상을 향한 두려움만 강해진다. 사람을 제물로 삼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잘 이용한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 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표현이다. 당신이 판단하기에 불공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한다고 한들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신의 도덕적 판단은 버려라. 대신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2번 다시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들겠어. 위의 사례 모두 스스로를 제물로 만드는 아주 평범한 예시들이다. 이런 생각들은 예외 없이 우리를 자기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소도 함께 평가하라. 그렇게 하면 앞일을 효과적으로 예상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며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인내할 힘을 기르게 된다. 이 전략을 수행하면 남의 재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대부분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혹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또 훗날 불리한 조건에 빠지지 않고 회피할 수 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상처받거나 낙담에 빠지지 않는 힘이 생긴다. 한마디로 희생자들이 보이는 전형적 태도를 더 이상 지니지 않게 된다.